노조의 졸돈으로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든을 앞둔 한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300억짜리 공장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의 시대입니다. 2026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 함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고 원청까지 교섭 테이블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5월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8일간 공장을 멈추겠다고 예고했고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남기고서야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노조의 힘이 이렇게 세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3년 전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노조와 협상하는 대신 회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직원을 자르지 않았던 알짜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장이 왜 멀쩡한 공장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을까요? 30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노인이 진짜로 손에 쥐려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내려온 한 실향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재준. 그가 안양에서 부도난 인쇄용지 업체 하나를 떠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공장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가 바로 삼덕재지였습니다. 이 회사가 다룬 건 화려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폐지였습니다. 그 폐지를 모아 다시 녹이고 눌러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과자 상자, 화장품 상자, 약 포장 상자, 그 단단한 종이판이 전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버려진 종이가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연매출 약 46억 원,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속이 꽉 찬 알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 돈으로 굴러갑니다. 빌려서 키우고 갚으며 버팁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달랐습니다. 남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회사를 돌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빚이 없으면 매출이 끊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도 한참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곧 보시게 됩니다. 그 힘이 증명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수많은 멀쩡한 회사가 그때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빚이 없으니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체력을 직원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줄일 때 이 회사는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전재준 회장에게 회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직원의 경조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명절 보너스를 거른 애가 없었습니다. 회사라기보다 한 가족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그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회사는 황금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빚 없이 매년 이익을 낳고 직원을 품어주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위를 가진 주인이라면 그 거위를 평생 애지중지 키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위의 목을 비튼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했던 회사가 단 46일 만에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회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해 7월 사내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합니다. 그 전까지 노사관계는 큰 잡음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직원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빠르게 식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요구는 임금이었습니다. 처우를 더 올려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의 정당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도 그 정도는 들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구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갑니다. 임금 다음은 보너스였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영과 인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쓸지, 회사를 어떻게 굴릴지 그 결정에 노조가 함께 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처우를 올려달라는 건 협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경영권과 인사권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핸들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이 멈춥니다.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멈춘 기계는 좀처럼 다시 돌지 않았습니다. 파업은 무려 46일간 이어집니다. 그동안 공장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종이를 찍어내던 라인이 통째로 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삼덕재지가 만들던 건 포장 상자였습니다. 과자도 화장품도 약도 그 상자에 담겼습니다. 납품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끝입니다. 거래처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안 나오자 거래처는 다른 회사를 찾습니다.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거래선이 흔들립니다. 한번 떠난 거래처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출은 곧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의 뿌리가 조금씩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노조가 처우 개선을 외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선 지점이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손을 대려 한 것, 거기서 갈등이 풀 수 없게 꼬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이 쥔 카드의 수가 달랐습니다. 회사는 여러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버틸 수도, 공장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문을 닫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어땠을까요? 노조가 손에 쥔 카드는 사실상 한 장뿐이었습니다. 바로 파업이었습니다. 공장을 멈춰서 회사를 압박하는 것, 그 한 장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믿었습니다. 회사가 결국 손을 들 거라고 말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회사가 가장 급할 테니까요. 이 정도 버티면 양보를 받아낼 거라 계산했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 문을 닫겠어? 여기까지 가겠어? 노조의 머릿속엔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걸 무너뜨린 첫 번째 계산 착오였습니다. 노조는 믿었습니다. 버티면 회사가 굴복할 거라고,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더 아쉬워질 거라고.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3번 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에 쥔 카드 수를 잘못 셌습니다. 노조는 자신이 회사와 같은 무게로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쥔 카드는 수가 달랐습니다. 노조가 쥔 카드는 단 한 장, 파업뿐이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 그게 노조가 꺼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반면 회사가 준 카드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릴 수도 있고, 공장을 팔 수도 있고,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를 통째로 내놓는 선택지까지 있었습니다. 한 장으로 여러 장을 이기려 한 겁니다. 노조의 첫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잘못 봤습니다. 파업은 결국 버티기 싸움입니다. 먼저 지치는 쪽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빚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출이 끊겨도 쌓아둔 체력으로 한참을 버틸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다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다음 달 카드값, 그 다음 달 학원비, 또 그 다음 달 대출이자, 길어야 몇 달입니다. 회사는 해를 버티고 직원은 달을 버팁니다. 출발선부터 체력이 달랐습니다. 노조의 두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보너스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와 작은 회사는 남는 돈의 폭이 다릅니다. 100원을 팔아 30원이 남는 회사와 10원이 남는 회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같은 인상폭이라도 작은 회사에는 곧 적자로 돌아옵니다. 남는 돈이 얇은 회사에 큰 회사의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착오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망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회사가 먼저 항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접고 자산을 지키는 길. 공장 문을 닫아도 땅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사라져도 회장의 손에는 자산이 남습니다. 반대로 직원에게는 회사가 곧 전부입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노조의 세 번째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건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차와 같았습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싸움. 그런데 한쪽은 부딪혀도 살아남을 차였고 다른 쪽은 부딪히면 끝나는 차였습니다. 노조는 회장이 먼저 핸들을 꺾을 거라 믿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조가 상상조차 못한 카드를 꺼냅니다. 2003년 7월 11일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같은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회장이 한 발 물러서리라고 말입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거나 요구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거나 46일이나 멈춰선 공장입니다. 거래처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손해는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에게도 더는 버틸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무릎을 꿇는 그림, 그게 그날 모두가 그렸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을 닫겠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수정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안양 공장의 문을 영원히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노조와는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혼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공장이 서 있던 그 땅을 안양시에 통째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약 300억 원짜리 부지였습니다. 노조에 돌아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압박하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2003년 11월 안양 공장은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돌아가던 기계가 멈췄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60여 명이 한날 한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황금을 낳던 거위의 목을 회장은 자기 손으로 비틀어버린 겁니다. 파업을 시작할 때 노조의 머릿속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로 문을 닫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빚 한 푼 없는 알짜 회사를 누가 제 발로 부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습니다. 말로만 떠돌던 이 한 문장이 그날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릴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회사가 사라지는 순간 노조라는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협상 페이블도, 다음을 기약할 직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웃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오판이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300억 원입니다. 평생을 풍족하게 살고도 남는 돈입니다. 공장을 닫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땅을 팔아 회장이 직접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 큰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통째로 안양시에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회장의 진짜 계산이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이 그 300억을 그냥 챙겨 떠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노조와 싸우다 공장을 부수고 돈만 들고 사라진 냉정한 사장,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300억을 시민에게 통째로 기부하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일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훌륭한 기업인. 같은 결정인데 이름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쩌면 회장은 그 300억으로 명예를 산 것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돈을 명예로 바꾼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지는 삼덕공원이 되어 2009년 시민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14m 높이의 굴뚝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곁에는 회장의 흉상이 놓였습니다. 안양시는 기증을 기려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정했고 회장은 2008년 안양시 명예시민이 됩니다. 내국인으로는 첫 번째였습니다. 노조와의 싸움은 잊히고 회장은 그렇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넓은 공원 어디를 둘러봐도 회장의 이름은 표지석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60가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60명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통계가 그 빈자리를 대신 말해줍니다. 43를 넘긴 중장년이 회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넉 달이 넘습니다. 어렵게 다시 취직해도 소득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60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벌이가 평균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평생 종이를 만들던 손이 경비실로, 청소일로 옮겨갑니다. 월급은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평범한 현실입니다. 회장은 명예를 얻었고 시민은 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60가구의 삶이 치렀습니다. 어쩌면 이 공원은 한 회사가 사라진 자리에 세워진 노사 갈등의 무덤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문장을 다시 마주합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도 60명의 밥벌이도 전부 함께 사라집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23년 전 남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다시 2026년 오늘로 돌아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노조에 함부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쟁의를 벌일 수 있는 범위와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까지 크게 넓힌 법입니다. 한마디로 노조가 손해준 카드가 23년 전 삼덕재지 노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시대의 첫 시험대가 펼쳐졌습니다. 5월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을 단 1시간 반 앞둔 5월 20일 밤 극적인 잠정합의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중재한 끝에 벼랑 끝에서 멈춘 겁니다. 일주일 뒤 찬반 투표에서는 73.7%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고 평균 임금은 6.2% 올랐습니다. 회사도 멈추지 않았고 노조도 손해준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건이 정확히 갈립니다. 삼성은 벼랑 끝까지 갔지만 끝에 맺을 줄 알았기에 회사도 살고 노조도 얻었습니다. 삼덕재지는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더 나아가려다 끝맺음 자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 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니었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느냐,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노조가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기댈 수 있는 직장인은 100명 중 13명뿐입니다. 나머지 87명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 한 장조차 없습니다. 삼덕재지 노조보다 더 무방비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라지는 일은 이제 23년 전 60가구의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증발하는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한 해 100만 번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덕재지가 우리에게 남긴 한 문장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노조도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안양의 그 공장 자리에 남은 건 노조도 일자리도 아닌 회장의 흉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